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한 저명한 내과 의사가 한국 방문 단 며칠 만에 자신의 모든 의학적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30년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 자부하던 독일의 방식이 한국 병원의 현실 앞에서 한순간에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의학의 모든 패러다임이 흔들렸어요. 프란츠 밀러 박사의 이 한마디 고백 뒤에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숨어 있을까요? 도대체 그가 한국 의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한국은 매번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한국 의사들의 놀라운 비밀, 환자들의 믿기 힘든 회복력, 그리고 서양 의학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치유의 본질까지. 독일 의사의 충격적인 한국 경험담,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프란츠 밀러, 독일 함부르크의 내과 의사입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의료 시스템 전문가로 일하며 지내왔죠. 15년 전, 저는 아시아 의료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디뎠고 단 3개월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동료들과 함께 했던 작별 모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제게 프란츠, 아시아에서는 조심해. 특히 위생 문제와 언어 장벽이 힘들 거야라며 조언했죠. 저도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은 응급 대처는 빠를지 몰라도 전체 시스템은 아마 비효율적일 것이라 단정지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는 길, 택시 기사는 제 서툰 영어에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독일 의사, 독일 의학 좋아요. 하지만 한국 의사들도 이제 세계 최고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정확히 9시에 회의가 시작됐으니까요. 독일에서는 보통 5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게 관례인데 말이죠. 김준호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독일에서 온 프란츠 밀러 선생님입니다. 우리 병원 시스템을 연구하실 겁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디지털 차트 시스템,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시스템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제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낯선 나라에 왔지만 오히려 제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네요. 김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편견이 무너졌다. 이곳은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다. 3개월이 아니라 1년은 필요할 것 같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방문이 15년의 여정이 될 줄은요. 한국은 첫날부터 저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고 그 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했던 저에게 한국의 속도와 효율성은 충격 그 자체였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내과 외래 진료를 참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 한 명당 적어도 15분은 할애하는데 이곳에선 5분도 채 안 걸렸죠. 그런데도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는 놀랍도록 밀도가 높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빠르게 핵심만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감기 환자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감기나 몸살은 대부분 집에서 쉬며 회복을 기다리는 병인데 이곳 환자들은 38도가 넘는 고열에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왔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링거를 맞으면서도 노트북을 열고 일했죠. 왜 집에서 쉬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쉬면 일이 밀리고 밀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럴 순 없죠. 이 말을 들은 간호사 박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프란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한 노인 환자가 서양 의학 치료와 함께 침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많은 환자들이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요통으로 고생하던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 근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수진 한의사는 진맥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군요. 기와 혈의 순환이 막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지만 침 치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의학에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으며 치유라는 목표 앞에서는 모든 방법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 환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지는 심장 수술 후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셨죠. 수술 후 3일째, 그는 이미 복도를 걷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일주일은 더 누워 계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한국 전쟁도 겪었어요. 이 정도 수술로 오래 누워 있을 순 없지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들의 강인함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강을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뜨거운 국물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잠시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계기였죠. 이런 관점은 제 의학적 시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식당에서 감기에 좋다며 건네주는 생강차,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친절함, 병원 동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배려까지. 한국인들의 회복을 향한 의지는 모든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치유의 문화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째 되던 날,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습니다. 밤새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쳤죠. 아침에 병원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물에 잠기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일부 구역의 전력이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응급실 쪽은 비상 전원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일부 외래 진료실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아마 그날 진료는 모두 취소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한 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손전등을 나눠주고 차트는 수기로 작성했으며 환자들은 놀랍게도 불평 없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만난 한 의사는 헤드랜턴을 착용한 채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무표정한 집중력으로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수동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산소 공급 장치를 수동으로 조절하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아닌 철저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환자실 김태우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었을 때 병원 직원들은 그저 평소처럼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한국 의료진의 훈련된 신뢰를 목격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병원장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어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개선점을 공유해 주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장황한 칭찬이나 감동적인 연설은 없었죠.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계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이들의 본능이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는 매뉴얼과 절차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람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죠.
정전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첨단 시설이나 빠른 진료 속도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 역량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사 박정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란츠, 우리는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6.25 전쟁, 경제위기, 지금도 북한과의 긴장.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과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생존의 지혜가 녹아든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였죠.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병원 접수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앞에 서 있던 노인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그분을 접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게 병원의 기본 아닌가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한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저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배려였죠. 독일에서는 시스템이 질서를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특별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은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다른 환자들을 배려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묵묵히 자리를 떠났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랐죠. 이런 모습은 제가 경험한 독일 병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준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질서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배웁니다. 병동을 회진하던 중 저는 한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다인실에서 한 환자가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자신의 TV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문화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이건 그냥 사람 사는 방식입니다. 간호사 장미영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과 기다림도 치료의 일부라는 것을요. 한국 환자들은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그런 환자들의 마음을 존중했죠. 한 번은 제가 통역사와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때 한국 동료 의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프란츠 선생님, 여기서는 조금만 작게 말씀해 주세요. 옆방에서 중요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부끄러웠지만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의학을 배워왔지만 이곳에선 사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질서란 단순히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다음 사람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빠른 처리 속도가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인간적 배려와 질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독일로 가져가고 싶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연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흥미로웠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빠름에 관한 것이었죠.
병원 회의는 항상 정시에 시작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의사들은 차트를 빠르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으며 회진은 마치 시합처럼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료를 받자마자 약을 타러 달려가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시계를 확인했죠. 왜 모두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소아과 의사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프란츠 선생님, 이건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 이후 모든 것을 빠르게 복구해야 했고, 빠른 발전만이 생존의 길이었어요. 그 기억이 우리 DNA에 새겨진 거죠.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식당에서 김준호 교수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 한 잔을 나누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했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죠. 김 교수의 설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응급의학과 팀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고 도착 후 단 몇 분 만에 중요한 검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프로토콜을 따르느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응급의학과 박철우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철저히 지켜요. 1분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죠.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의 급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존의 기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급함은 조급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구경하던 중 빨간 신호등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보행자들을 보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몇 초 전부터 이미 발을 때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병원에서 본 광경과 오버랩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아껴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빠름에는 대가도 따랐습니다. 의사들의 번아웃, 간호사들의 피로, 그리고 때로는 환자와의 깊은 소통 부재. 이것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 빠름은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런 빠름과 효율성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와 생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젊은 세대의 의사들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아기내과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케이스를 두고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김준호 교수를 비롯한 선배 의사들은 빠른 중재적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차 전공의 이민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교수님, 이 치료는 빠르지만 환자에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83세이신데 삶의 질을 고려했을 때 보존적 치료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환자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해봤나? 네, 어제 환자분과 가족들에게 2가지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환자분은 고통이 적은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자. 보존적 치료로 진행하도록.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젊은 의사들의 진료를 관찰했습니다. 한 레지던트는 노인 환자에게 약 복용법을 설명할 때 글씨를 크게 써서 카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전공의는 소아과 환자를 진찰하기 전에 먼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며 라포를 형성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도 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젊은 의사가 만성 질환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나아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거예요.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치료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 배웠기 때문이죠. 신경과 레지던트 박소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 세대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속도가 필요했지만 우리 세대는 삶의 질을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효율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다만 그 빠름 속에서도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것은 한국 의료의 진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4년째, 저는 의료진들을 병원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병원에서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저는 한국 의료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내과 의사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모두가 와 있었고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낮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병원을 누비던 의사들이 이제는 편안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프란츠, 이제 우리 팀의 일원이니 한국식 소주 마시는 법을 배워야 해요. 김태우 과장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술이 몇 잔 오가자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퇴원한 11호실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조리원에서 쓸 수 있는 한약재 목록이었죠.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나도 그 환자 기억해. 담낭암 수술 받으신 분이지? 김준호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도 퇴원 처방 전에 보약 처방 넣어주셨다면서요? 할머니께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냉정하고 효율적으로만 보였던 그들이 사실은 환자들을 깊이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 설날 연휴였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들었는데 병원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을 자원했고 중환자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수연 교수가 나타나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명절인데 집에 가지 않고 여기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계신 환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명절이 느껴졌으면 해서요. 이런 모습은 혼자 있던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직실로 돌아오니 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프란츠 선생님, 한국의 설날을 소개합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전통 과자와 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김준호 교수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몇몇 환자들이 김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김 교수가 치료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는 마치 가족처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게 의학을 가르쳐준 스승들입니다. 김 교수가 그들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은 첨단 기술이나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개인적인 따뜻함을 건네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안에서는 프로페셔널했고 병원 밖에서는 깊은 인간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에서 완성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치료할 줄 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 함부르크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 3개월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어느새 5년이 되었고 한국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한 후에야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한국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제 의학적 시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오늘 아침 회진을 시작하기 전 저는 의국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국식 빠른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환자들이 질병에서 빨리 회복하도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통합 시스템이죠. 동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기존 프로토콜과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한국에서는 환자가 질병의 피해자가 아니라 회복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자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변화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저희 병원은 한국식 디지털 차트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도입했고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소통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두 아이가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민화가 걸려 있고 부엌에서는 김치 냄새가 납니다. 저희 가족은 두 문화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의료에 관한 한 저는 늘 한국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특히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한국에서 배운 관계 중심의 의료입니다. 지금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장기 투병 중인 환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온 의대생이 저희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독일 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저는 문득 15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저보다 훨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프란츠 선생님, 왜 한국에 그렇게 오래 계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두 번째 의대였어. 아니, 삶의 교과서였다고 해야 할까? 그곳에서 나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배웠어. 가끔 꿈에서 저는 여전히 서울의 병원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들, 간호사들의 경쾌한 발걸음, 환자들의 기다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리듬. 한국은 내 심장 속 다른 리듬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젊은 독일 의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은 상처를 치료하는 기술이지만 의료는 사람을 치유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세계 의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할 때면 저는 항상 한국의 사례를 인용합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환자 중심의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철학. 동료들은 제가 한국 전도사라고 농담하지만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제게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배움을 다른 이들과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에는 국경이 없고 치유의 지혜는 공유될 때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깨닫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안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한국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한국은 왜 매번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가? 그것은 한국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독일 의사 프란츠 밀러의 한국은 왜 매번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가라는 고백은 단순한 의료 경험담을 넘어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첨단 의료 기술만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기는 충격과 깨달음,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